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린 지 20해가 넘어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남쪽으로 굽이쳐 흐르는 강물을 끼고 선 나루터 마을은 사흘마다 서는 장 덕분에 늘 사람들로 흥청거렸습니다. 강 건너 들판에서 거둔 곡식이며 산빛 아래서 뜯은 나물,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싱싱한 생선까지 온갖 것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지요. 그 장터 한가운데 유독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관상 보는 처녀 도화의 자리였습니다. 복숭아빛 뺨에 까만 눈이 총명해 보였던 도화는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사람의 얼굴만 척 보면 그 사람의 타고난 길과 앞으로 닥칠 일들을 거울 보듯 훤히 읽어내는 재주를 가졌답니다. 그 용한 소문이 강물을 타고 퍼져나가 먼 고을에서도 일부러 뱃길을 달려 그녀를 찾아오는 이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허나 도화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기륭화복은 기가 막히게 짚어내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는 강물은 들여다볼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인정보다는 단정이 앞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날도 도화는 찾아온 손님들의 얼굴을 차례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장터 위로 따갑게 쏟아져 내릴 무렵이었지요. 그때 저만치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온몸에는 때가 꼬질꼬질한 누더기를 걸쳤으니 영락없는 거지 총각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혹시라도 부스럼이 올물세라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도화의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러고는 돈 한 푼 내놓을 생각은 않고 그저 멀뚱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화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늘 귀한 예물을 바치며 제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이들만 상대하던 터라 이 무례한 거지. 총각의 등장이 몹시 불쾌했던 게지요. 무슨 볼일이시오? 내 얼굴에는 쌀 한 톨 나올 구멍도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지.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으나 총각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미하게 웃는 듯도 했습니다. 그 웃음기에 도화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내 행색이 험하여 아가씨 심기를 어지럽힌 모양입니다. 허나 쌀을 구하러 온 것은 아니니 염려 마십시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리 남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게요? 저작거리 사람들이 아가씨의 눈을 빌리면 제 앞길을 환히 볼 수 있다기에 저도 궁금한 것이 생겨 찾아왔습니다. 거지 총각의 말에 도화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제 꼴도 모르는 주제의 앞날은 알아서 무얼 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었지요. 복채도 없는 이의 관상은 봐주지 않는 것이 내 원칙이요. 허나 그 얼굴을 보니 딱한 마음이 들어 내 특별히 한마디 해주지. 어디 보자. 도화는 일부러 더 쌀쌀맞게 말하며 총각의 얼굴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와 기름때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서 뼈대는 굵고 이마는 훤했습니다. 무엇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고요한 심연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거울 같기도 하여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아, 글쎄. 이건 필시 좋지 않은 징조였습니다. 도화는 일부러 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쯧쯧 딱 하게 되었군. 그대의 상에는 물길이 3번은 크게 꺾이고 뒤집어질 흉조가 가득 들어찼소. 평생을 물 위 부평초처럼 떠돌다 결국에는 가던 길에서 객살 팔자로다. 그러니 헛된 희망일랑 품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목숨이나 부지하는데 힘쓰시오. 내 눈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 게 좋을 게야.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주저앉거나 아니면 제게 화를 내며 달려드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의 반응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그는 그저 잠시 눈을 감고 도화의 말을 음미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제 갈 길이 어떤 모양인지 어렴풋이 알게 된 듯합니다. 내 말을 알아듣기는 한 것이오? 그대는 곧 죽을 팔자란 말이다. 알아들었습니다. 허나 아가씨, 물길이 3번 꺾이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뭐라? 굽이치는 여울을 3번이나 지나온 물은 비로소 잔잔한 소를 이루어 깊어지는 법이라 들었습니다. 물도 그리 꺾이고 나서야 고요를 배우는 법이지요. 제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총각은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장터의 소음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도화는 한동안 자리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제 말을 되받아친 사람은 저 거지 총각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길이 꺾여야 고요를 배운다. 그 말이 마치 귓가에 맴도는 주문처럼 하루 종일 도화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내로군요. 그날 밤 도화는 꿈속에서 3번이나 굽이치는 거센 강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닷새가 흘렀습니다. 그 거지 총각의 마지막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린 채 도화는 영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장터에 자리를 펴고 앉아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아도 예전처럼 그들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길이 꺾여야 고요를 배운다던 그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며 눈앞의 관상을 흐트러뜨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얼굴에 새겨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건만 그 당연한 믿음에 처음으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날도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파장 분위기 속에서 짐을 챙겨 집으로 향하던 도화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강둑을 따라 난 오솔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도화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말았답니다. 그곳에는 닷새 전에 그 거지 총각이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동네 꼬마 대여섯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욕심쟁이 족제비가 창고지기 노릇을 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총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장터에서 제게 말을 걸던 그 기백 넘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다정함이 묻어나는 음성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데요, 이야기 아저씨? 잘 들어보렴. 밤마다 몰래 쌀가마니 밑에 구멍을 뚫어서 제 굴로 쌀을 빼돌렸더래. 그러고는 동네방네 글쎄, 올해는 쥐떼가 어찌나 극성인지 나라님께 바칠 쌀이 다 축나게 생겼소. 하고 울상을 짓고 다녔지. 다른 동물들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밤새 쥐를 잡으러 다녔지만 쌀은 계속해서 없어졌단다. 족제비의 배만 볼록하게 불러왔지. 아이들은 저마다 분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화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흑투성이 얼굴로 아이들에게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참으로 하찮고 볼품없었습니다. 허나 아이들의 눈동자가 그를 향해 반짝이는 것을 보는 순간 도화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자신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고 경외했지만 저렇게 따스하고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준 적은 없었습니다. 문득 자신이 하는 일과 저 총각이 하는 일이 다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얼굴을 읽어 앞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 사내는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아쉬워하며 흩어지자 총각은 마지막 남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강물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도화가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한가롭게 아이들에게 예시이야기나 들려줄 팔자는 아닌 듯 했는데 도화는 일부러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제 속을 들킨 것만 같아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총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이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 대신 이야기를 주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그따위 꾸며낸 이야기로 세상 물정을 어찌 알겠소. 아이들에게 헛된 바람만 심어줄 뿐이지.
아가씨께서 보시는 얼굴의 주름살이나 제가 듣는 아이들의 노랫가락이나 다 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떤 이는 눈으로 읽고 어떤 이는 귀로 들을 뿐이지요. 꾸며낸 이야기 속에도 진실은 숨어 있는 법입니다. 저 족제비처럼 말입니다. 그의 말에 도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족제비 이야기. 그것은 분명 관아의 진상미가 자꾸만 축나는 일을 빗대어 하는 소리였습니다.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총각은 그저 어리숙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고 있었고 또한 듣고 있었습니다. 도화가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어낼 때 그는 세상의 소리 속에서 진실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화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총각이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제안을 하나 하지요. 무슨 제안 말이오? 제 얼굴이 그리도 흉하다 하시니 부디 3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한 번은 동틀녘 새벽에, 또 한 번은 해가 가장 높이 떴을 정오에, 마지막으로 달이 강물을 비추는 한밤중의 말입니다. 같은 얼굴이라도 때에 따라 다른 길이 보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길의 구비를 보려면 한자리에서만 지켜봐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지요. 그의 제안은 대담하고도 기묘했습니다. 그것은 관상가로서의 도화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도화는 대답 대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고 두 사람의 옷자락을 함께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도화는 제 심장이 마치 처음 겪는 물살에 휩쓸린 듯 세차게 뛰고 있음을 깨달았답니다. 밤새 잠을 설친 것은 물론 도화였습니다. 그깟 거지 총각의 당돌한 제안에 마음이 흔들린 자신이 우습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따위 말에 넘어가야 한단 말인가. 내 눈은 틀린 적이 없다. 동틀녘이든 한밤중이든 흉한 상은 흉한 상일 뿐이지. 그렇게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동이 트기 무섭게 그녀의 몸은 이미 강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그의 말이 틀렸음을, 자신의 눈이 여전히 정확함을 증명하기 위함이라 변명했지만 그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에 대한 호기심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겠지요.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새벽의 강가는 꿈속처럼 고요했습니다. 희부만 여명 속에서 강물은 잿빛 비단을 펼쳐놓은 듯 했고 물비린내 섞인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도화는 약속 장소인 버드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습니다. 마치 몇 날 며칠을 그 자리에서 기다린 사람처럼 그는 강물을 향해 등을 보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 저편, 이제 막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쌀창고와 그 앞을 오가는 작은 배 몇 척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저리 뚫어져라 보는 것일까? 도화가 그의 등 뒤로 다가서자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는 기다렸다는 듯한 덤덤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약조한 대로 왔소. 어서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내보이시지. 이번에야말로 그대의 흉한 팔자를 똑똑히 다시 읽어줄 테니. 도화는 일부러 위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그저 엷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새벽 물 한 개 속에서 보니 아가씨의 얼굴 또한 지난번 장터에서 뵌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마치 이슬을 머금은 매화꽃 같으시군요. 쓸데없는 소리. 내 얼굴을 보러 온 것이 아니잖소. 그렇지요. 제 얼굴을 보러 오셨지요. 자, 보시지요. 이 새벽빛 아래에서는 또 어떤 길이 보이시는지요? 총각은 순순히 제 얼굴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도화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닷새 전 장터의 따가운 햇볕 아래서 보았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때와 먼지에 절어 지저분한 것은 매 한 가지였으나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받은 그의 얼굴에서는 지난번의 그늘과 푸른의 기색 대신 깊은 시름과 단단한 결의 같은 것이 언뜻 비치는 듯 했습니다. 특히 굳게 담은 인매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떠돌이 거지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쌀 창고 쪽에서 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 강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상미를 실어 나르는 배인 듯 했습니다. 총각의 시선이 그 배를 향했습니다. 저 배 말입니다, 아가씨.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라님께 바칠 귀한 쌀을 가득 실은 배치고는 물 위로 너무 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뱃사람들은 저런 배를 헛배라 부르지요. 헛배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보이는 것과 그 안의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도화는 그 말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다시 그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물길이 3번 꺾인다던 그 흉조. 그것은 여전히 그의 얼굴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오늘은 그것이 불운한 운명의 낙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험한 길을 택해 걸어가는 자의 고집스러운 발자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화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어찌 사람의 상이 이리도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단 말이오. 이런 해괴한 일은 내 평생 처음 겪는 일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총각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얼굴이란 것도 강물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벽빛 아래서는 푸르게 보이고 대낮의 햇살 아래서는 은빛으로 반짝이며 달빛 아래서는 검게 흐르기도 하지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 한낮에 한 번 본 모습만으로 강물의 모든 것을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도화에게는 그 어떤 질책보다 아픈 채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관상가로서의 자부심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화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려 다시 배가 사라진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까 그 헛배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으로 한 말이요? 글쎄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비어있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얼굴도 있는 법이지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물때가 되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오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총각은 안개 속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순식간에 희뿌연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사라진 나루터에 홀로 남은 도화는 한참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동이 터오면서 안개는 걷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되레 짙은 안개로 가득 차는 듯 했답니다. 햇살이 대지를 쨍쨍하게 달구는 한낮 장터는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의 외침과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도화는 그 소음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2번째 약속인 정오가 되자 그녀는 일부러 장터에서 가장 목 좋은 곳, 바로 관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벽의 만남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자존심과 호기심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 사내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나의 눈을 이토록 흐리게 만든단 말인가? 오늘은 기필코 그 가면을 벗겨내리라. 도화는 굳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만치서 익숙한 누더기 차림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막 앞에서 술지개미를 얻어먹으려다 주인에게 발길질을 당하고는 멋쩍게 웃으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굴하고 처량한 모습이었지요. 도화는 그를 향해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이리 와보시오. 2번째 약조를 잊은 것은 아니겠지. 그녀의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잠시 쏠렸지만 사람들은 곧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거지 하나와 관상 보는 처녀의 신랑이쯤은 이 장터에서 그리 신기한 구경거리도 아니었으니까요. 총각은 군중을 헤치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낮에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새벽녘과는 또 달랐습니다.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 더욱 남루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눈빛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부름을 어찌 잊겠습니까? 자, 약조대로 제 얼굴을 다시 보시지요. 이글거리는 햇살 아래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흉조가 보이시는지요? 수작 부리지 마시오.
헛배에 대해 말해보란 말이오. 당신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새벽부터 강가에 나가 배를 살피고 또 그 배를 보며 그런 알 수 없는 소리를 할 수 있겠소? 도화가 날카롭게 다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허, 크게 섞어라. 하는 고압적인 외침과 함께 장터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습니다. 비단옷을 차려입고 배를 떡 내민 사내, 바로 이 고을의 조 판관이 기세등등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진상 및 도난 사건 때문에 골치가 아픈지 잔뜩 인상을 쓴 채 관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지 총각을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 더러운 것이 길을 막고 있느냐. 내 이놈 당장 꺼지지 못할까? 조 판관의 호통에도 총각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난 조 판관이 허리춤에서 엽전 두원잎을 꺼내 그의 얼굴에 획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돈을 사람들은 애처롭게 바라보았지요. 이거나 먹고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요새는 빌어먹는 것들까지 판을 치니 원. 쌀독을 축내는 쥐새끼들이나 너 같은 것들이나 대체 다를 게 무엇냐. 조 판관은 보란듯이 큰 소리로 떠들며 총각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도화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은 총각의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은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도 고요한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사냥꾼의 것과도 같은 냉철한 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조 판관의 오만한 얼굴을 순간적으로 훑고 지나갔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오히려 조 판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도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 판관은 무언가 낯설고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헛기침을 하며 서둘러 관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장터는 다시 소란스러워졌지만 도화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방금 그 눈빛은 대체 무엇이오? 어찌 일개 거지가 저 판관 나리를 마치 저울에 무게를 다는 상인처럼 쳐다볼 수 있냔 말이오. 그러자 총각은 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천천히 주워들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저울이라니요. 그저 큰 비가 오기 전에 흙탕물이 먼저 이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아가씨, 저렇게 흐려진 물은 곧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게 마련이지요. 그것이 바로 물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새겨진 3번 꺾이는 물길이란 어쩌면 저런 흙탕물을 쓸어버리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여울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다시 인파 속으로 몸을 섞었습니다. 달이 뜨면 마지막 약조를 지키러 가겠습니다. 하는 목소리만이 귓가에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그 순간 도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읽어온 것은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길이 아니라 그저 얕은 물가의 잔무늬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짜 거세고 깊은 물길은 바로 저 사내의 눈 속에서 그리고 저 시끄러운 장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 장터의 소란이 모두 잦아들고 강물 위로 둥근 달이 휘영청 떠올랐습니다. 강물은 그 달빛을 고스란히 받아 은가루를 푼 듯 반짝였고 간간히 불어오는 밤바람만이 수면을 잔잔히 흔들 뿐이었습니다. 도화는 약조한 버드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내겠다는 오만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만나야 한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막연한 이끌림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그곳에 그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 저편 쌀 창고가 아닌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요하고 깊어 보이던지 도화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의 눈동자가 유난히 검고 깊었습니다. 왔소. 마지막 약조를 지키러. 도화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총각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달이 참으로 밝습니다, 아가씨. 강물에 비친 저 달이 꼭 오늘 아가씨의 마음 같구려. 내 마음이라니. 지금 내 마음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인데
어찌 저리 밝은 달에 빗댈 수 있겠소. 도화는 저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눈은 틀렸소. 나는 당신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어. 새벽의 당신과 대낮의 당신, 그리고 지금 달빛 아래의 당신은 모두 다른 사람이요. 나는 그저 껍데기만 보고 있었던 게야. 흉조도 길조도 내 눈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 뿐이요.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세계가 무너졌음을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총각이 나직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강물에 뜬 저 달을 손으로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달이 아니라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달은 저 하늘 높이 떠 있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얼굴에 드러난 것은 물 위에 어른거리는 그림자일 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그가 살아온 삶과 그가 내뱉는 말과 그가 행하는 행동 속에 오롯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아가씨께서는 이제껏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진짜 달이라 믿고 손으로 건지려 하셨던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화의 가슴에 서늘하게 와박혔습니다. 아, 그랬구나. 나는 이제껏 헛것을 보고 있었구나. 두 사람이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편 오솔길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안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의 울상이 되어 외쳤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버님께서 관아의 포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뭐라? 그것이 대체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왜? 글쎄, 진상미를 빼돌린 도적들과 한패라는 혐의를 받으셨다지 뭡니까? 조 판관나리께서 직접 명을 내리셨답니다. 곧 단오인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요. 머슴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워진 고단한 주름살은 수없이 보았어도 옥사에 갇힐 흉조는 단 한 번도 읽어내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때 누더기 총각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장난기 어린 거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고도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달은 가장 가득 찼을 때부터 기울기 시작하고 조수는 가장 낮아졌을 때 다시 차오르는 법입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당신이 무얼 안단 말이오. 단오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도화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앞날을 훤히 내다보던 관상 보는 처녀 도화가 아니었습니다. 한낱 무력한 딸이 되어 눈앞의 거지. 총각이 내민 가느다란 동아줄에 재혼 운명을 걸어야 할 처지가 되었답니다. 단오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지만 도화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강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차가운 옥사에 갇혀 있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속만 타들어갔지요. 그네를 뛰는 처녀들의 웃음소리도 씨름판의 함성도 그녀의 귀에는 그저 멀고 먼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단오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던 그 사내의 말만이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만 해가 중천에 뜨도록 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또한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홀연히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절망이 뼛속까지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건립회의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장터 한복판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거리의 맨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벙거지를 쓴 사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지저분하고 우스꽝스러운 몰골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도화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채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오? 아버지는 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당신은 여기서 한가롭게 춤이나 추고 있단 말이오. 도화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는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빙글 돌아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는 인파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가씨,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밤 이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놀이를 할 것입니다. 놀이라니, 지금 나더러 놀이 따위에 신경 쓸 정신이 있다는 거요? 바로 거짓 혼례놀이 말입니다. 거짓 혼례놀이란 단오날 밤에 마을의 처녀, 총각 중 한 쌍을 억지로 뽑아 가짜로 혼례를 치르게 하고 신방을 꾸며주는 짓궂지만 오래된 풍속이었습니다. 도화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쳤소? 지금 그깟 놀이가 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큰 상관이 있지요. 오늘 밤 그 신랑과 신부는 바로 우리 두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도화는 할 말을 잃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절박했습니다. 조 판관은 제가 아가씨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이 놀이를 빌미로 아가씨를 욕보여 제 입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아가씨 주변을 맴돌며 그자의 눈에 띄도록 판을 짰습니다. 뭐라? 당신이 일부러 나를 위험에 빠뜨렸단 말이오? 위험 속으로 들어가야만 길을 찾을 수 있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조 판관은 오늘 밤 제가 거짓 신랑이 되어 신방에 드는 순간 들이닥쳐 우리를 간통으로 엮고 아가씨의 아버님께 더 큰 죄를 씌울 셈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기다리던 때입니다. 도화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거대한 기만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건립회의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자, 올해의 거짓 신랑 신부는 저 관상 보는 처자와 저기 저거지. 총각이로구나. 주변에서 와하는 함성과 함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화는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에게 떠밀려 붉은 족두리를 머리에 써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요.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강가의 작은 초가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밖에서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화는 두려움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방법이란 말이오? 결국 우리는 저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오. 아가씨, 그가 몸을 돌려 그녀와 마주 섰습니다. 그는 누더기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때 묻지 않은 깨끗한 무명옷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벙거지를 벗어 등잔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낸 그의 얼굴은 도화가 처음 보는 낯설고도 단정한 사내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도화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도 되는 것이오? 물길이 3번 꺾이면 고요를 배운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여울을 함께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도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모함이 아니라 이 사내의 눈빛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임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밖에서 문 열어라. 이놈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하는 조 판관의 녹이 서린 고함과 함께 문이 부서져라 쾅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짝이 거친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나갔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과 함께 들이닥친 조 판관의 얼굴에는 비열한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들, 진상미 도둑의 딸년이 외간 사내와 놀아나다니 풍기문란도 이만저만이 아니로구나. 당장 저것들을 묶어라. 아비와 딸을 나란히 옥에 쳐넣어 엄히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밧줄을 들고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도화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녀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밧줄이 몸을 옥죄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낮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어라. 어명이다. 도화가 놀라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벗은 사내 바로 바우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조 판관의 눈앞에 번쩍 들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용이 새겨진 노쇠로 만든 패, 바로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패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조 판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마패와 바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사날이라니 말도 안 돼. 내 놈은 분명 거지였거늘. 그 누더기 옷 덕분에 너의 추악한 작태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나는 어명에 따라 진상미를 훔치고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 오리를 벌하러 온 암행어사 이바우다. 내 놈이 빼돌린 쌀가마니의 행방과 장부 조작의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다.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어사의 호령의 상황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어사 휘하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혼비백산한 조 판관과 그 수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도화의 아버지는 즉시 풀려났고 조 판관의 창고에서는 그가 빼돌렸던 진상미가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도화는 그 모든 소동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방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바울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도화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저에게까지 신분을 숨기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아가씨의 눈을 속여야만 저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고든 성정과 사람 보는 눈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듣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의 말에 도화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덕분에 저는 더 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바우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도화 아가씨, 제 얼굴에 흉조가 가득하다 하셨지요. 물길이 3번이나 꺾이는 험한 팔자라고 말입니다. 아마 그 말은 맞을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불의를 찾아 전국을 떠돌아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험한 물길을 아가씨와 함께 건널 수 있겠습니까? 꺾이고 굽이치는 강물 끝에서 함께 고요한 소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솔한 청혼이었습니다. 도화는 더 이상 관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따스한 온기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날이 아니 바우님의 물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리의 얼굴에서 길이 아니라 마음을 읽으며 평생을 함께 걷겠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혼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영혼을 확인하는 맑고 깊은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우는 벼슬에 얽매이지 않고 도화와 함께 전국을 떠돌며 억울한 이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걷어주는 삶을 택했답니다. 관상 보는 처녀는 사람의 마음을 듣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었고 거지 행색의 어사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목민관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